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는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5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고 호박씨 깐다고도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슘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은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렁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죠.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은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란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테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항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먹기가 꺼려지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먹는다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요. 체내에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성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 없이 유방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복숭아 속에 화합물질이 유방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복숭아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돕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높아지게 됩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도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잘 알고 계시죠? 복숭아 통조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하여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이 사라져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조림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복숭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 화물 중독에 의해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숭아 씨앗 섭취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 전부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꼭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도에서 13도 사이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지방 싹 녹아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내장지방을 없애 뱃살을 뺐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 손상, 노화,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서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검은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 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검은 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밀도를 유지시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유해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병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병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 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검은 콩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 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륨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탈모 예방에 탁월합니다.
검은 콩에는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어 드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 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 콩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륨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중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여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어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